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소설이었죠. 현대소설은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주인공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돼. 심리에 몰입한다는 게 어떤 거야? 주인공이 울면 같이 코끝이 찡해야 돼. 주인공이 통쾌하면 너도 통쾌해야 돼. 주인공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심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인물의 심리가 막 변화하고 있으면 그 심리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편에 서서 주인공의 시선에서 함께 느끼고 있어야 그 소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재미있고 다채로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현대소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의 심리에 몰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겠죠.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중심인물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파악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학이니까요.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극적인 자아는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물적인 논리로 속물이 뭡니까? 꿈보다는 현실을 생각하는 태도죠. 속물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워딩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야, 꿈이 밥 먹여주냐? 요 말하는 사람이 속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읽으면서 속물적인 태도, 속물적인 사람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봐야 돼. 그 문학에서 속물적인 태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물상, 부정적인 군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른들이 야, 꿈이 밥 먹여주냐? 야,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되겠어? 그냥 지금 소설 속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인 직장 잡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 꿈을 생각하는 나, 그리고 현실보다는 뭔가 아름다운 인생, 그 다음에 내 꿈을 쫓아가는 어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을 준비하는 나한테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 왜 어른들이 그런 속물적인 이야기, 꿈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1번으로는 오래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두려운 거야. 다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지. 현실보다는 꿈을 쫓았지. 돈보다는 어떤 희망, 설렘, 그리고 거기에 심장의 두근거림을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 돈을 쫓다가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정말 차갑고 무서운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고 꿈이라던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쫓는 게 아닌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먹고는 살아야겠지라는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속물주의자는 사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불쌍하다라고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왜 속물적인 태도를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우리 자식도 잘못될까 봐 라는 어떤 불안감과 걱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소설들 중에 그 6, 70년대 어떤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청년에게 속물적인 태도를 가진 어른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속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 그 꿈을 가진 청년을 혼내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어이구, 저 꿈이 뭐가 중요하다고, 밖에 나가서 자유가 뭐가 중요하다고, 평등이 뭐가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줘?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할 것이지, 직장이나 열심히 다닐 것이지, 무슨 시위는 시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속물적인 어른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물적인 태도, 물론 자유라던가 평등이라던가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속물적인 태도로 자유라던가 민주주의를 두 번째로 생각하고 일단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애환이라던가 그 태도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속물적인 태도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자유주의라던가 이상주의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인생의 태도기는 합니다만 속물주의가
그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소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속물적인 논리를 가지고요.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로 보인다. 이건 이기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겁이 많은 어른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하고 자기 주변만을 생각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조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안전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 무서운 세상에서. 이러한 태도는 세상 전쟁이 있었던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폭력이 어떤 폭력적인 희생과 그쵸? 그런 상처를 줬던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해. 그래도 우리 조카는 이 사회에 이 전쟁으로 얼룩지고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에 잘 적응하고 타협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특성을 심화시킨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변의 인물이 뭐야? 이 연극적 자아, 고모가 걱정하는 조카 훈이란 말이에요. 훈이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들어가잖아요. 일단 1인칭 시점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팁 드릴게요. 1인칭 시점은요. 무조건 나에게 몰입하는 게 1번이야. 나의 시선에서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훈이의 고모거든요. 고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인물 되는 거 바란 적이 없다. 그냥 대기업에 붙여서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속물적인 태도죠. 굉장히 멋진 인물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를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가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어 고모한테. 자 그랬더니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해. 자 여기에 보면 고모의 진심이 좀 드러나는데 고모의 진심은 그냥 내 눈앞에서 뭐 큰 어떤 그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안전하게 너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훈이를 망치기 위해서 훈이한테 꿈을 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훈이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꿈을 쫓지 말라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훈이에 대한 걱정과 사랑과 훈이에 대한 애정과 그런 세상에 대한 불안감, 훈이가 세상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을 잘 헤쳐나가지 못할까 봐 꿈을 쫓다가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 총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지랄 같은 무책임한 전쟁, 그렇죠. 이 무서운 전쟁 속에서 고모가 겁을 먹게 된 거고 그러니까 훈이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으로 여기서의 쟤는 훈이죠. 네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이 고모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이런 진심을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고모는 훈이가 미워서 돈이 아까워서 꿈을 쫓으라고 얘기하는 게 꿈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걱정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막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자면 뭐 극단적으로 나 예술할래, 나 뭐 가수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말리는 것도 약간은 비슷한 견지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괜히 꿈을 쫓다가 이 현실 속에서 더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좀 안전주의, 속물적인 태도, 꿈보다는 현실, 그죠? 더 가치 있는 어떤 그 정신보다는 돈을 쫓는 태도, 요런 태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고모는요 부양 책임을 회피하고 훈이한테 할머니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고모는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훈이가 걱정돼서 훈이의 외국 취업을 말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양 책임을 회피하겠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1번을 찍으시면 되고요.
고모의 입장, 고모의 심리를 너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소설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제 해외 취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녀석은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왜? 훈이가 꿈을 쫓는 것을 자꾸 고모가 막으니까. 그럼 고모는 왜 막는다고? 훈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들을 잘 이해하면서 소설을 뚫어나갔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일꾼으로 채용되었고요. 카메라 대신에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네요. 어느 날 나는 훈이를 찾아가고, 아이고 고모 말대로 안정적인 삶을 택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란 말이야. 그랬더니 훈이가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고모 말대로 내가 기술이니 정직이니 그냥 안정적이고 별거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모가 이런 나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어. 고모가 나한테 꿈을 막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 그런 것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좀 서려 있는 거죠. 그렇죠?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니? 자, 복수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 이거는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이 사회에 대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모의 시선에서. B의 복수는요, 조카의 입장에서 고모인 나, 조카의 입장에서 고모에 대한 어떤 그 원망과 이제 그 어떤 분노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A의 복수는요, 나와 전쟁, 사회 간의 갈등이고, B는요, 나와 훈이 간의 갈등이다. 훈이의 꿈을 막았던 나의 모습 속에서 이뤄지는 그 둘의 갈등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 이렇게 망하기도 생각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마음이 복잡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해. 당연히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요. 훈이 입장에서도. 자,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내 말대로 평범한 삶을 선택한 훈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봤을 때 고모가 훈이가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하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서 먼 딴 데를 보았다. 왜 고모는요, 훈이가 워커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미안한 거야. 미안하고 혼란스러운 거야. 왜? 이 무서운 사회에서 그래도 기술 배워서 정직하게 살면 내 조카 훈이가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목도한 뒤에 심한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과 동시에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가 힘든 고장인가, 풍경과 내면을 비교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못 찾은 친구들이 있는데, 인물의 부정적이고 슬픈 내면과 대조되는 아름다운 배경 묘사를 통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부드럽게 푸르고 풍경은 아름다운데 나의 내면은 굉장히 슬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겁을 먹고 훈이가 좀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꿈을 쫓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게 강요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훈이가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고 어떤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어떤 혼란감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훈이한테 꿈을 쫓으라 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그렇게 꿈을 쫓는 삶을 새로운 꿈을 쫓는 삶을 한번 살아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행복하지 못해하는 훈이를 보면서 후회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굉장히 인물의 내면 심리를 깊게 묘사하고 있는 멋진 소설이에요. 박안서 작가의 작품들이 수능에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해보면서 이 박안서 작가의 문체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인데요. 다 맞는 말인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자는 누굽니까? 1인칭 시점인 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자를 달리하여라고 하면 서술자가 달라졌다는 게 뭐지? 예를 들자면 훈이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훈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나도 나오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서술자는 시점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1인칭에서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어야 서술자가 달라지는 건데 서술자가 달라진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서술자 달리하여가 잘못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시점이다.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고모의 1인칭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체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입체감은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감이라는 것은 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으면 다양한 면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거니까 입체감은 당연히 맞겠지. 만약에 서술자가 달라졌다면 입체감을 부여한다는 효과는 당연히 맞는 거야. 짝꿍이야. 다만 서술자를 달리하여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는 거야. 입체감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입체감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4번도 결국요. 눈앞에 있는 훈이의 모습을 보지 않는 고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이 사회, 전쟁이 만연한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살았는데 그 삶의 방식이 틀려서 눈앞에 있는 훈이마저도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이라고 봐야지 이것 자체가 이중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겠죠. 훈이를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문장이 되니까 이 문장은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죄책감, 혼란, 훈이에 대한 미안함 이런 단어와 어울린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장면으로 나누면서 인물의 심리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서 저랑 같이 저랑 비슷하게 썼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데일리 퀴즈입니다. 좋습니다. 나의 내면 심리 변화. 현대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1인칭 시점이면 나의 내면 심리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나의 내면 심리 변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면서 현대소설 계속 훈련해 봅시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두렵고 힘들고 가끔은 무섭죠. 여러분들 당신의 꿈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이 충분히 크지 않은 거래요. 저는요 가끔 제 꿈을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제 꿈이 크고 제 꿈이 가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순간 두렵고 불안하다면 그만큼 내 꿈이 위대하고 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오히려 설렘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